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여기 PD분들과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나간 데이터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보다가 훨씬 더 월등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 그 코스피 내에 장기적으로 어닝이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한국 기업을 사시면 되고, 또 다른 어떤 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그 기업은 그 나라에 가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이미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유수의 전 세계 펀드들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면 우리나라 주식 사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오인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돈 벌어 오면 그게 애국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만 하는 게 애국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애국, 국부를 창출하는 거는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또 많이 벌어와야죠. 그런 의미에서 새해부터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짬짬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하여튼 돈 많이 우리 밖에 나가서도 벌어와야 돼. 이미 우리 여러 그분님들 대신해서 국민연금이 해외 가서 돈 많이 벌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국내 주식만 계속 했더라면 아마 연금의 고갈 속도가 훨씬 빨랐을 거예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이 한 150조 정도 되고 해외 주식이 한 300조 곱하기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채권하고 해외 채권하고 대체 투자 이렇게 고르게 투자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금도 벌어오는데 우리 그분님들도 직접 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제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새해가 밝아서 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5가지 테마로 2024년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 금리 인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특이적으로 코스피랑 그 나스닥 주식이 좀 떨어지는 사태가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뭐 금리 이슈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모든 펀드들은 연말까지 이제 한 해를 잘라서 평가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연초 연말 시장에 특징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수업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배당 이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미국 시장도 그러고 우리 시장도 그러고 프로그램 매수 이런 게 많은 시기예요. 많은 시기여서 그냥 쭉 가다가 작년에 진짜 산타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우리는 주식 양도소 소득세 그 폐지와 맞물려서 더더욱, 안 그래도 연말이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진입하고, 그게 1월 달 되면 또 고스란히 다 나와요. 지금 그게 이제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풀리고 있는 중이라서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으니 그게 이제 풀리면서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는 거고, 어떤 펀더멘탈에 큰 문제가 있어서 내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그건 미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다 그런 연말 연초 시장의 어느 정도 특징 같은 거죠. 만약에 작년 연말 주가가 낮았더라면 미국 시장은 반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뭐 연말 동안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것들 풀리겠죠.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금융 투자, 증권회사에서 매도를 쏟아낸 게
1조 한 7, 8천 정도 돼요. 이틀 동안. 그런 현상이어서 저는 어떤 펀드멘탈의 뭐 훼손이나 그것 때문에 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싶은 차에 어떤 수급적인 이벤트가 이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하루에 1조씩 쏟아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예. 그러면 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잖아요, 올해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시기라던가 몇 퍼센트 정도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해요. 이제 설왕설래 중이거든요. 우선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배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3월에 인하한다가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글로벌 IB들마다 전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뭐 하반기 돼야 된다 그러고, 근데 어제 연준에서 성명서가 나왔잖아요. 12월 달 FOMC 의사록에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금리는 피크를 쳤다. 그리고 내리는 거는 연준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지표를 봐서 하겠다. 우리는 데이터 의존적이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연준은 의사결정자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팔로워예요, 팔로워. 데이터의 그 팔로워예요. 그러면 원래 금리가 얼마 내릴 건가 저한테 여쭤보시면 그건 두 가지로 밖에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GDP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연말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리고 연말에 인접했을 때 다음 해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작년 그 3분기 때 미국의 GDP가 굉장히 셌잖아요. 고용도 막 엄청나게 좋고. 근데 저는 고용은 좀 식을 거로 보거든요. 진짜 미국이란 큰 나라가 저 정도 실업률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근데 작년 3분기, 4분기 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많은 서비스업들이 집으로 보냈잖아요, 종업원들을. 그래 보내놨는데 아니 저 다시 이제 리오픈해서 엔데믹해서 나와서 일해라 이러니까 이 양반들이 안 나와. 왜? 보조금 받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10월 달에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한을 개시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유예해 줬던 거를. 미국은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커요. 자기들 인생에. 왜냐하면 대학교 학비가 비싸니까. 뭐 웬만한 사립대학은 연간 등록금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하니까 기숙사비 더하고 이러면 뭐 1년에 1억이 그때그때 넘어가니까 그거를 대출받아 있는 거를 상환을 유예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이러니까 일하러 안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엔데믹 되고 나서 다시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뭐 뉴욕에 많은 그 음식점들 미국 전역에 뭐 음식점들 많잖아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시간당 임금도 올라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빚 갚아 이러니까, 보조금 이제 끝 이러니까, 그때부터 슬금슬금 나온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엄청나게 낮게 만들었고, 고용지표를 엄청 좋게 만들었고, 그게 또 시간당 임금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게 종합적으로 작년 3, 4분기, 4, 4분기에 미국에 미쳤다. 거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원래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에서 IR법으로 돈도 많이 풀었고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근데 올해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슬금슬금 서비스 고용도 좀 줄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뭐 PCE도 좀 낮아지고 3%대로 가 있고 3.2인가 얼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국내에 풀 돈이 없어. 그렇다고 저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걸 포기하는 순간 패권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니까 패권자가 안 되게 되면 달러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제. 저분들은 화폐를 수출해서 그걸로 국내 소비를 해서 나라 GDP가 증가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보면 원래 미국 정부에 원래 대선도 있지만
그 국내에 풀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작년만큼 크지 않을 거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고용도 그렇게 계속 좋을 것 같지 않고 물가도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미국의 성장을 올해도 한 2% 성장하면 시장은 굉장히 한호할 것 같고 2% 성장에 인플레이션율 한 1.5 정도를 가정하면 3.5잖아요. 그죠? 3.5 정도면 지금 금리에서 한 150bp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25bp씩 내린다면은 6번을 내려야 될 거고 그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가장 좋을 것 같고 언제 그거를 스타트를 할 거냐. FOMC가 1월 달에 한 번 있고 그다음 3월에 있어요. 1월 달에 당장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3월부터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원래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역대 정부의 그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실패한 경우는 경제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제 금리를 작년에 일부러 좀 가잉해서 금리를 올렸다가 원래 좀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 파월 의장은 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 변호사 출신들이 좀 이렇게 임기응변에 능하죠. 그 약간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시사 방송에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변호사분들이 무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치적으로도 아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안 내린다. 경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다.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거지 뭐. 지금은 계속 2%로 고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원래 슬그머니 아니야 미국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도 바뀌고 했으니까 뭐 이제 AI도 발달하고 이래서 이제 생산 효율성이 많이 증가했어.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5로 올릴래. 이러면 이제 또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의존적이다.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네. 2024년에.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NS에 이르기까지 매그니피션 7이라고 하는 소위 그 기술주들이 이제 인공지능 열풍에 등을 업고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간 이제 고금리 환경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고 기업들이 성장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전략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국내 반도체 수출 역시 덩달아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매그니피션 7 그 안에 7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크니까 한 묶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에는 그 모두가 올랐다면 올해는 차별화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보면 하드웨어 회사는 테슬라 하나가 있죠. 테슬라도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그거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주 항공 산업도 하고 그런 거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현재 영업이익의 거의 90%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9%까지 떨어져 있죠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유통회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다른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그니피션스 7이라고 한 묶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마 내년 가을쯤 되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은 내려갈 것 같고 어떤 주식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서 내년 되면 또 매그니피션스 5라고 그럴 수도 있고 무슨 AI 매그니피션스라고 그럴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길을 갖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펀더멘탈 차이가 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매그니피션스 7 중에는 하드웨어 회사는 테슬라가 하나 있고, 테슬라는 지난 연말로 BYD에 추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OP 마진율이 8.9%면 거의 현대차 수준이야. 삼양식품보다 훨씬 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높거든요. 또 그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게 있죠. 플래스틱 하는 것도 있고 우주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뭐또 이제 로봇 그 테슬라가 로봇 만들잖아요.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아서 만드는 어닝 더하기 요 스토리. 요즘 이제 이 전기차 쪽이 슬로우하니까 스토리를 봐야 된다고 에너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중이고 하드웨어 기업들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마진율이 줄어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알파벳 중에 아마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아마존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요. 다만 이제 회사가 구조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익은 작년 3분기인가요? 4분기에 영업이익이 막 전년 대비해서 50% 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그래요.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클라우딩 서비스의 시장 점유비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뺏기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뭐 작은 AI 클라우딩 특화된 서비스 그런 거 하는 기업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메타가 있고 메타는 주된 그 어닝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료 받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광고료 받는 거라서 저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한 기술 기업이 아니고 사실은 플랫폼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7이 동시에 올라가는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차별화될 거다. AI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세계 AI 하는 회사들은 저는 위가 좀 열려 있다. AI 칩은 전체 시장 규모가 여기서부터 10배 커진대요. 앞으로 10년 동안. 거기 이제 거기다가 같이 AI 칩 최근에 개발했던 인텔 그다음에 AMD 뭐 이런 데는 또 주가가 반짝반짝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른 길을 갈 거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리 작년에 이제 금리 인하될 거를 감안해서 주가가 더 많이 달리기도 했죠. 근데 M7 전체 7개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S&P 평균이 PER이 18.9배 뭐 이 정도 된대요. 얘네가 한 32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익 증가율은 S&P 평균이 뭐 10%도 증가 안 하는데 얘네들은 뭐 10% 후반대 그렇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그럼 PEG로 보면 오히려 얘가 더 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한동안 설왕설래 하면서 갈 거다. 다만 다 오르지는 않는다. 저는 분명히 올해를 지나면서 AI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기업의 성적표가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테마가 이제 2024년의 가장 큰 이벤트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으로 얼추 이제 가시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각 진영에서 이제 승리를 할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 가지씩만 딱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향이 아주 커요. 정말 커요. 바이든이 되면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쭉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트럼프 우세로 나오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앞으로 또 현직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해 있는 열쇠의 가장 큰 게 이제 나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럼 나이 얘기는 또 러닝 메이트를 또 젊은 분으로 좀 이렇게 중량감 있는 분으로 뭐 하여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서 누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바이든이 되면 지금하고 증시 기조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관세를 10%다 물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관세를 10% 물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 가액이 증가하잖아요. 물건 구입가격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또 인플레이가 또 나올 거예요. 국가 간의 이해 득실을 떠나서 전 세계 증시가 또다시 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런 쪽 보다가 그냥 석유 위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위주의 화석 연료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산 쪽이에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진짜 나토에서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러시아는 무기 공장 빵빵 잘 돌아가요.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요. 유럽은요, 지금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정말. 진짜 무기 공장 많이 지어야 돼요. 지금 지은다 그래도 거기서 양산하기까지 시간 무지 많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대만하고 양안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바이든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트럼프가 사학과 출신이어서 중국이 오히려 딜하기 좋으니까 트럼프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바이든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이왕이면 교역의 상대국이나 정치적인 파트너가 협상 대상자가 이게 럭비공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요 트럼프 진영에서 그 어떤 정책 보고서 같은 거를 많이 발간해 오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그분들이 좀 찬찬히 그 한번 탐독을 해서 바이든이 다시 되면 뭐 따로 공부할 거 없어. 그냥 지금 이대로 쭉 가면 돼. 쭉 가면 되는데 트럼프가 되게 되면 일단 우리 증시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 세계 증시에도 그 안보 위협,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공포,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신에너지 정책 이런 쪽에서 태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마 국제 정세도 지금 현재도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정쩡하게 그냥 슬금슬금 물러나서 지금 어쩌면 그게 촉발돼서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러우 전쟁이 일어났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난 뒤 7개월 있다가 러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한 이유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뻥뻥 잘 나오니까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서 종전보다는 떨어진 거고. 그런데 아마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지금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1,000조씩 쓰면서 달러를 수출할 수 있잖아.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또 고려가 있겠지요.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지만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러 가지 위원회 조직이나 의회나 이런 게 이제 작동하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바이든이 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 의원,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그 상원 선거를 하던가요? 그 몇 명을 뽑죠 또. 다 물갈이는 아니고 거기서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지 공화당이 잡는지 그 중요하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 외에도 원래 총선이 많죠. 우선 다음 이제 1월 대만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러고 나면 인도도 또 총선이 있죠. 인도 총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만 총선도 이게 지금 그 민진당이 되느냐 아니면 친중 거기가 되느냐도 동북아시아의 그 안보 지형에 굉장히 중요할 거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고요. 인도 선거도 있고 원래는 하여튼 선거 풍년에 러시아 선거도 있고 뭐
원래 전 지구인의 40%가 투표한대잖아요. 우리나라 선거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선거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테마로는 아시아 리스크를 꼽았는데요. 일본이 이제 계속 엔화 뭐 약세고 뭐 이런데 이제 올해 초는 좀 낙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계속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 외에도 뭐 인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도 또 예정되어 있고 아시아가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국 시장 자체는 사실 정부의 이제 그런 조정 아래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사실 국제 정치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 이제 일본 얘기 잠깐 드리면요. 그 일본 엔저를 미국이 용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경제가 작년에 조금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일본에 막 짓고, 대만 TSMC가 그 일본에다 지금 공장 짓고 있는 중이죠. 그 모든 거는 중국이 자초한 거죠. 중국이 그 시진핑 정부가 거의 이제 장기 집권 태세를 갖추면서 이제 미국이 불안해진 거죠. 그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우리 같이 발맞춰 나가세 이럴 때는 일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이 적이 아니었으니까. 함께 가는 동반자였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엄청 커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작년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그 주석이랑 그 바이든 대통령 회담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를 몇 년 전으로 한 7년 전에도 비슷한 회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태도가 틀려. 태도가 틀려. 뭐 그때는 뭐 약간 공손한 이제 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드디어 이제 그 우리도 노하고 같다. 예전에는 협조를 구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였다면 좀 봐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대등한 관계였다면 작년에 저는 샌프란시스코 회담 그거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이젠 진짜 이제 맘먹자. 진짜 G2라고 그런 거예요. 그 중국이 G2가 된 거는 그것도 미국이 불안케 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작 불안한 거는 1인 집권 체계.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 불안을 느낀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됐다면 미국의 경제는 훨씬 지금보다 덜 했을 거고 1인 집권을 하게 되면 핵단추 누르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의사로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건 북한도 그러하고 러시아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북방 세력의 남진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일본을 잘 살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프라자 합의한 이래 일본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히 단기간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금리라든지 GDP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이벤트 없이 이렇게 급등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환율은 패권이 결정하는 거예요. 패권이. 우리 환율 오늘 또 1,300 뭐 10원인가 또 올라갔더라. 며칠 전에 보니까 뭐 또 올 연말에 1,200원 간다고. 우리가 환율 1,200원 가면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요. 일본 엔화가 150엔까지 올라갔잖아요. 1달러당. 진짜 어마어마하게 엔저가 진행이 됐죠. 한국하고 일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뭐 일정 부분 살아나는 모양새를 띠고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TSMC 공장을 일본에 짓는다고 해요. 구마모토? 거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미국의 이익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중국은 어렵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비슷한 거는 있어요. 인구 구조. 그런데 일본은
수출로 많이 먹고 살고 물론 내수 비중도 있지만 일본보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2100년 되면 인구가 5억 8천밖에 안 남는데 지금 14억 정도 되잖아요. 3분의 1 토막 나는 거야. 우리도 뭐 매일반이지만 뭐 그 사이에 무슨 수단이 있겠죠, 그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중국은 부양책을 쓸 거예요. 쓰는데 그 부양책의 방향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픈 곳은 도려내야 돼요. 작년 1년 동안 중국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미분양 난 게 2,400만 채 정도 된대요. 224만이 아니고 240만, 2,400만 채. 가구가 아니라 채 미분양 된 게. 그것도 그냥 내비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어떻게든지 우리로 치면 부동산 PF 거기다가 또 계속 돈 내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워크아웃하고 우리 IMF를 이겨낸 비결도 썩은 살 다 도려내버린 거거든. 근데 중국은 지금 정부의 재정을 들여서 자꾸만 그쪽에 돈을 넣으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중국 정부의 GDP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진짜 이거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뭐 작년 연말에도 나왔지만 글로벌 그 신용평가사들이 중국 신용등급을 부정적 감찰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중국의 원래 GDP 그로스를 중국 정부에서는 뭐 5%대 후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갑자기 어려워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우리 백개원 사태니 중국 부동산 사태니 지방 부채 사태니 이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막 꼬꾸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제 규모가 많이 큰 데다가 여전히 인구 대국이고 자원의 엄청난 대국이고 에너지 비용 구조를 합리적으로 잘 맞춰 놓은 나라예요. 그리고 진짜 알게 모르게 그 일반 기술 혜자가 크지 않는 여러 제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여 놓은 거예요. 세계 공장 노릇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중국 때문에 그 우리 원래 막 중국이 많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고도 성장을 아직도 지속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자를 위한 주식 시장이지 그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 아닌 거죠. 주식 사면 뭐 배당도 해주고 뭐 자산도 사주고 이래야 주가가 빵빵 올라가는데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나라니까. 그 지금 상해 지수가 3점 밑에 있거든요. 2007년 주가도 안 돼. 뭐 우리도 뭐 그때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 중국이 고도 성장한다고 중국 주식 사야 된다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 뭘 하나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 거야. 기업들도 그래요. 너무 큰 시장이 앞에 보이면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지 주주에게 안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중시장은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테마가 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이 2024년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 지금 유럽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좀 나아지면 그 국제 사회 좀 경제는 또 어떻게 될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미국 시장에는 외환 시장을 통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유럽은 지금 뭐 전체 GDP 규모를 보거나 할 때 그렇게 막 전 세계 투자 시장의 스윙 팩터가 아니에요. 옛날 남유럽 재정 위기 있을 때 그때 한번 그 스윙 팩터가 된 적이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브렉시트 한번 있었잖아요. 그 브렉시트 되면서 또 그쪽 영내에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죠. 특히 영국에. 지금은 아마 후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브렉시트 하면서 영내 간에 자유교육 하던 걸 관세를 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EU 권역하고 서로 무역할 때는 관세를 매겨요. 그럼 그만큼 물가가 영국 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EU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수입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큰 영향이 안 하는데 영국이 그걸로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비중이 줄었어요.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유럽의 비중이 줄어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이러면서 그런 쪽에도 또 이렇게 막 돈이 좀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줄어 있어서 우리 증시 투자자들도 이제 유럽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유럽 그 기업들은 또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들이 많아서 PBR이 낮아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폭이 뭐 중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처럼 변동폭이 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긴 또 신규 상장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역동적인 투자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다 이쪽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자산이 많죠. 거기도 자기 나라보다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유럽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남유럽 재정 위기 있을 때처럼 막 그 유로 그 은행 금리가 마이너스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도 않아 지금. 그래서 또 유럽 쪽은 뭐 그렇다고 자원이 많은 동네도 아니고 농작물 재배가 많은 데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요. 구성비가 많이 줄어 있어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만 한 것은 미국하고 중국, 인도 여기가 인도는 이제 시가총액이 홍콩 간신히 넘어가고 있는 나라고 이제 그 MSCI 이머징 비중이 뭐 13.8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도 뭐 슬금슬금 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해외 투자 개인 투자가들이 인도 증시는 지금 살 수가 없어. 그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ETF만 지수 단위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큰 변수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5가지 테마를 다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감쌤께서 바라보시는 테마 혹시 하나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원래는 정치예요. 폴리콤이라고 하죠. 폴리틱스하고 이코노미를 합한 원래는 폴리콤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원래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미국 대선 그쯤 되면 매매 많이 하셔야 될지도 몰라. 어쩌면 냅다 도망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특히 그 정치 지형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원래 기후 변화는 엘니뇨 2년 차거든요. 대충 2월 달이 피크래요. 그럼 여름은 작년보다 덜 더울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럼 그쪽에 관련된 관심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특히 트럼프가 되면 진짜 싸늘히 식을 수도 있어요. 내 집 마당에 눈 치우기 바쁘고 트럼프는 아직 대놓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나는 내 집 마당에 내 집 앞마당만 쓸지 동네 큰 일은 난 쓸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이제 당장 대만 선거 결과 보시고 인도 선거는 그렇게 안 중요할 것 같고요. 인도는 어차피 반 미국도 반 러시아도 아니고 브릭스에 가입돼 있잖아요. 이번에 사우디 가입돼서 10개국이 됐는데 뭐 그렇게 뭐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 총선은 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뭐 지지율이 뭐 거의 80%대니까 뭐 미국 대선은 무지무지 중요해요. 잘못하면 다시 이제 정말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 미리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또 그때 닥쳐서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당해요. 9월 달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그것도 별로 중요 안 해요. 안 중요해요. 일본은 선거 하나 많아. 지금 무조건 뭐 계속 자민당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그때 리만 사태 났을 때 딱 몇 년 제외하고는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했어요. 그게 일본을 퇴행케 한 원인일 수 있어요. 권력 구조가 한 번은 좌로 갔다 한 번 우로 갔다 왔다 갔다 뭐 진보 갔다 보수 갔다 이래야 세상이 건강해져요. 부패가 싹틀 공간이 없어져요.
하여튼 모든 권력의 기간이 길어지면 썩어.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테마로 알아보고 미국 네.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